민활련의 미디어 탈곡기 989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 시민연합. 저는 미디어 교육팀 활동가 김봄빛날입니다. 오늘도 정책 모니터팀 세 분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정책 모니터팀 활동가 서혜경입니다. 네, 정책 모니터팀 활동가 박채린입니다. 네, 정책 모니터팀 팀장 맡고 있는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카메라가 2대 있어가지고 각자 카메라 보고 인사해주시면 되고요. 오늘이 정책 모니터팀 세 분을 모시고 함께하는 마지막 재보궐선거 보도비평의 시간입니다. 오늘이 선거날이네요. 이제 방송이 올라가고 나서 약 2시간 정도 후면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이 재보궐선거 투표가 끝이 나는데요. 저는 서울 시민이 아니어서 실감이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세 분은 공교롭게도 세 분 다 서울 시민이시고 또 선거 보도를 분석을 하셔서 좀 지금 저랑 느끼는 감정과는 되게 소회가 다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회는 마지막에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든 나쁘든 한 달간 선거 보도를 매일같이 봤다는 점에서 그동안 참 너무 고생이 다들 많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팀장님하고 먼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팀장님, 그 선거 보도 양적 분석 맨날 선거보도 이야기할 때 처음에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좀 지겹기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보도는 시간이 다가온 만큼 좀 양적으로 선거보도가 많이 늘어났을 거다. 이건 좀 당연하게 그렇게 수치가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마지막까지 좀 우리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봤어야 하는 보도가 좀 팩트체크 보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까지 좀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또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그게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네, 보도 유형만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하는 거는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 늘 이 얘기할 때 했던 내용이 팩트체크가 너무 없다라는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3월 4주차랑 3월 5주차도 마찬가지로 분석을 해봤는데 3월 4주차 같은 경우는 한 건의 팩트체크 보도가 있었고요. 3월 5주차에는 조금 늘었습니다. 3월 5주차에는 8건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물론 팩트체크 기사가 무조건 옳다, 팩트체크 기사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일반 기사에서도 좋은 기사들이 있긴 합니다만 특히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따져볼 지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팩트체크 기사가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한 건 8건에 그치는 수준으로 나온 거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8건으로 늘었던 3월 5주차 같은 경우는 팩트체크를 한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토론회에서 나왔던 두 후보자의 발언, 자기 자랑하는 발언들이 사실이었는지 이런 류의 팩트체크들이 있었고. 자기 자랑 뭐 했어요? 제가 못 봐가지고. 본인이 중기부 장관일 때에 냈던 성과나, 본인이 서울시장일 때에 냈던 성과나, 이런 류의 이제 자기 자랑률을 팩트체크 한다던가, 혹은 토론회에서 했던 이제 타 발언들을 팩트체크 하는 경우들이었는데요. 저는 이거 외에도 팩트체크를 해봐야 될 지점이 많았다라고 보는데, 이게 비단 토론회 발언에서 그쳤다라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형 같은 경우는 경향이 비슷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분석을 처음 했을 때부터 마지막 분석까지 경향이 거의 비슷한데 대체적으로는 일반 기사 당연히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차지하는 게 이제 사설 오피니언이었고 그 다음이 인터뷰, 그 다음이 이제 팩트체크, 이 정도의 순서가 거의 뒤집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왔고요. 그래서 3월 5주차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선거 1주 전 보도입니다. 3월 5주차 같은 경우는 일반 기사가 374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면 79%였고요. 그리고 사설 오피니언이 47건이 나와서 10%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이 3월 5주차가 유일하게 조금 경향이 약간이라고 바뀌었다라고 보기 힘들긴 합니다만 팩트체크가 8건으로 2%를 차지했고 인터뷰가 7건으로 1%였어요. 근데 사실 인터뷰 같은 경우는 선거 막판으로 오면은 거의 사라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체적인 경향은 일반 기사가 가장 많고 그리고 그 다음이 사설 오피니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전부터 궁금했던 지점이 하나 있었는데 방금 항상 이 순위가 사설과 오피니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반적인 추세에서. 근데 저는 이게 팩트체크가 물론 팩트체크 보도가 무조건 다 좋다라는 건 아니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도를 좀 비교해봤을 때 사설과 오피니언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지? 전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게 시민들한테 투표 잘하자라고 말하는 건 아닐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이 좀 주로 담겨 있었나요? 뭐 그런 유의 사설도 간혹 가다가 있고요. 네. 대체적으로는 후보자가 내놓은 공약이나 혹은 후보자들이 하고 있는 선거운동,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대한 비판성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그게 굉장히 강화됐었던 시기에는 대부분의 신문들이 사설 오피니언을 통해서 정책 선거를 해라. 네거티브 선거를 하지 말고 정책 선거를 해라라는 이제 비판을 하는 사설을 실기도 했고요. 네. 뭐 정책 선거를 하라고 하는데 보도는 막상 또 정책 보도는 별로 하지 않아서 무슨 지적을 하신 건지 그거 조금 의아하긴 하지만 그렇군요. 사설과 오피니언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좀 그런 지점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팀장님이 사설과 오피니언 얘기를 해주실 때 정책 선거를 해라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니까 보도에서 제가 좀 짚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저는 마지막까지 제 속을 좀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 선거 보도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거 공약 보도를 좀 보고 싶은데 물론 여기서 제 속을 좀 풀어준다라고 한다면 거대 양당 두 후보에 대한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소수정당 후보들까지 총 뭐 서울시장으로 따지면 서울시장 12명의 후보에 대해서 공약이 좀 잘 설명이 돼 있고 우리가 무엇을 짚어봐야 하는지 좀 그런 거를 설명해주는 보도를 좀 보고 싶었는데 저는 그런 거는 별로 보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또 저는 이게 보도에선 보지 못했는데 우연히 CBS 그 유튜브 콘텐츠 중에 시리얼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오히려 좀 잘 정리된 영상을 하나 보기도 했고 또 뉴닉이라고 뉴스레터를 받아보는데 거기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관련한 이슈들을 정리해준 글을 좀 잘 읽었어요. 그래서 보도에 비교해서 오히려 이런 게 더 나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좀 개인적으로 거대 양당 두 후보에 대한 논란 위주로 보도가 나오거나 소수정당 후보 공약은 좀 생략됐다 이번 언론 보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직접 분석을 해보신 결과는 좀 어떤가요? 3월 5주차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늘 하는 정책 공약을 언급했는지 확인하는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퍼센테이지가 그래도 이제 선거 막판으로 왔기 때문에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월 4주차 분석에서는 27%였는데 3월 5주차 이제 선거 직전까지 오니까 34%까지 이제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정책 공약을 언급하는 보도가 늘었다. 이게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 배경에 이제 선거운동 막판에 진행된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자신들의 공약에 대해서 혹은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선거 유세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공약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에 뭐 돔구장을 짓겠다, 뭐 이런 유의 공약을 언급한다던가, 뭐 이제 실제 그런 공약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그 후보자가 그 지역에 가서 했던 발언들, 근데 이게 공약에 해당하는 내용을 발언했다면 그걸 보도하는 경우, 이런 게 굉장히 빈번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올라간 걸로도 보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34%가 과연 적절한 수치인가? 사실 저희가 첫 분석을 했었던 2월 4주차, 그리고 3월 1주차를 합쳐서 분석했을 때에 정책 공약을 언급하는 보도가 36%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선거 막판까지 와서 34%라는 수준도 굉장히 처참한 수준인데 그렇죠. 저희가 2월 4주차와 3월 1주차의 분석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에도 36%가 나와서 굉장히 처참하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말도 안 되는 수치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선거 막판까지 왔는데도 34%밖에 안 됐다라는 건 정책 공약을 언급하는 보도가 그만큼 없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언급한 보도만 봤을 때도 그 마지막 주차에 34%밖에 되지 않았다는 건 그리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그 속으로 좀 파고 들어가 봐서요. 제가 앞에서 지나가면서 언급했습니다만 소수정당 후보 공약을 좀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그 포스터 같은 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SNS를 통해서만 보기만 했었는데 실은 공약 보도뿐만이 아니라 소수정당 후보들에 대한 보도 자체를 좀 찾아보기 힘든 경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에 박채린 활동가하고 함께 그 미래당의 오태양 후보 선거 현수막 훼손 보도를 다룰 때도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때요, 혜경 활동가? 시청자분들은 좀 몰랐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 게 서울시장 후보가 12명이고 부산시장 후보가 6명이나 있거든요. 이걸 투표용지 받아보시고 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
네, 4주차에 해당하는 총 437건 보도에서 그 거대 양당 후보를 제외한 소수정당 후보들을 다룬 보도가 총 5건밖에 없었습니다. 5건이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이런 다른 후보들을 아시는 게 대단할 정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 5건의 보도조차도 사실 소수정당 후보들이 주인공이 아닌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보고서에서 그 5건이 도대체 어떤 보도인가 시민들이 좀 아셨으면 해서 다 다뤘었는데요. 네. 사실 한겨레 결혼해야 정상가족, 시집간 딸 출가 외인, 시대에 뒤처진 공직선거법이란 보도는 네. 공직선거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미혼이나 비혼인 청년 후보자들에게는 이 공직선거법이 차별적이다. 이런 내용을 다룬 기사거든요. 그런데 이 보도를 하면서 신지혜 후보의 인터뷰를 실었어요. 그 선거 보도에는 포함이 되지만 사실 그 소수정당 후보자의 보도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정도인 것이죠. 그리고 MBN에서는 2건의 이 소수정당 후보를 다룬 보도가 있었는데 선거 벽보들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이나 재산 신고액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그 소수정당 후보자들을 끼워서 같이 보도를 했어요. 네, 사실 허경영 후보의 좀 허경영 후보에 네. 집중했어요. 네, 허경영 어떤 내용을? 워낙 근데 여러 차례 출마하시긴 했어요. 이번이 4번째인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네, 허경영 후보의 재산이 굉장히 많다. 강연업을 하다 보니까 수입이 많다. 뭐 그런 가십성 위주의 보도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을 때 5건밖에 없었다는 것에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그렇다면은 소수정당 후보를 얘기하는 보도가 정말 없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까 이 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소수정당 후보자들에 집중한 보도는 2건이 있었는데요. 네. 네, SBS는 군소 후보들도 표심 공략 거대 양당과 달라요라는 보도를 했는데 총 4명의 소수정당 후보자들의 유세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6명의 후보들은 이름만 언급했고요. 그리고 JTBC는 비하인드 플러스에서 소수정당 후보들 간의 3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JTBC 보도는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에 대해서 조명은 했지만 무소속 후보들이 3위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낙인을 찍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네. 이게 후보자들은 3위 경쟁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니고 당선이 되기 위해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위라고 단정지어 버린 보도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거대 양당의 후보를 제외하고 서울시장 후보들이 총 10명이나 더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리고 후보자들마다 내세우는 가치도 성평등 아니면 노동, 소수자 인권 등 굉장히 다양한 가치들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소수정당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도하는 언론의 그 선거보도 행태는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박영선 후보나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유세 현장을 한 꼭지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수정당은 이 10명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도를 하려는 시도 자체가 사실 굉장히 무리인 것인데 그런 보도를 계속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질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허술한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지금 이렇게 소수정당들은 아예 묶어서 보도를 해버리거나 3위 경쟁이라고 좀 아예 워딩을 잡고 가는 보도를 볼 수 있었는데 3월 5주차 보도도 지금 어제 날짜로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이거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소수정당 후보들에 대한 보도들이 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팀장님. 네, 사실 3월 4주차 분석에서 저희가 뭐 5건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3월 5주차 같은 경우는 좀 늘었습니다. 3월 4주차 분석에서는 심지어 뭐 배영규, 김진아, 송명숙, 정동희, 이도엽 후보가 주로 다뤄진 보도가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언급된 보도들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 후보들을 주로 다룬 보도는 아예 없었거든요. 0회였어요. 그래서 이 후보들이 등장한 횟수가 거의 0회였는데 3월 5주차 분석에서는 변했습니다. 그래서 12명 후보가 다 언급이 됐었고, 그리고 특히 뭐 미래당 오태양 후보,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그리고 진보당 송명숙 후보, 무소속 신지혜 후보 같은 경우는 2% 정도 전체 언급 횟수의 2%씩을 차지할 정도로 어느 정도 주로 다뤄진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서는 어느 정도 변화는 있었다. 4주차에서는 뭐 정말 소수정당에 대한 외면이 그대로 보였었는데 외면보다는 거의 배제였죠. 네. 그러니까 배제하는 행태가 보였었는데 그나마 3월 5주차에 와서는 조금이라도 언급하는 시도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언급하는 시도가 있었으니까 무조건 괜찮냐? 그렇지도 사실 않죠. 그렇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봤을 때 물론 유의미한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범죄로 인해서 발생한 보궐선거에서 여성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들이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주목할 만한 지점이 있는지 뭐 이런 걸 언급하는 보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화제거리로 소비하는 보도가 여전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 박채린 활동가가 하나 알려준 거 있었어요. 네. 신지혜와 신지혜가 나왔는데 맞습니다. 둘 중에 누가 페미니즘 후보냐 뭐 이런 보도를 조선일보에서 했더라고요. 이게 조선일보 보도였는데요. 4월 2일자 김형원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네. 신지혜 원조 페미니스트 경쟁. 민생당 이수봉 빅2와 TV토론 출연도 뭐 이거였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정말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보궐선거에 나온 소수정당 후보자들을 싹 다 집어넣어서 쓴 기사인데 정책 공약 내용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보도를 보면은 신지혜 후보와 신지혜 후보에 대해서 뭘 알게 되냐면 조선일보가 신지혜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페미시장으로 소개한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그리고 신지혜 후보는 최초의 페미니스트 후보라면서 나섰던 무소속 신지혜 후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더니 두 후보의 이름이 비슷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가 진짜 페미니스트냐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게 이 두 후보에 대한 다룬 내용의 거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보도만 보면은 신지혜 후보랑 신지혜 후보가 이름이 비슷해서 뭐 화제거리가 되나 보다 정도로만 인식이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 보도가 굉장히 코미디라고 봤는데 온라인 상에서건 아니면 실제 여론이 그렇건 신지혜 후보랑 신지혜 후보랑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름이 비슷한 점에서는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은 이 두 사람이 그렇죠.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줘야죠. 이 두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고 두 사람이 내세우는 공약이 무슨 차이가 있고 두 사람의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소속이라든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두 후보가 다른 후보다라는 걸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그냥 둘이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지금 화제가 되고 있대. 뭐 이런 내용만 보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린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언론의 역할인데 그런 건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뭐 이런 결과인 거죠. 저는 이게 약간 되게 언론이 전형적인 가십성 이야기만 던져준 보도라고 느꼈던 지점이 그때 박수진 활동가가 하나 더 말해줬던 게 오태양 후보를 김재동 씨 방송인 김재동 씨가 500만 원을 후원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놓은 거를 보고 이런 내용만 알려줄 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좀 전형적인 보도였던 것 같아요. 또 팀장님이 이렇게 가장 최근 보도 분석까지 좀 같이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박채린 활동가 이어서 이 이야기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해서 이제 바톤을 좀 넘겨보겠습니다. 실은 정책 공약 보도보다 많이 본 게 우리가 거대 양당 두 후보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어떤 의혹들이었어요.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땅 논란, 그리고 박영선 후보는 도쿄 아파트 논란. 이게 언론에서 집중 조명이 됐었고 두 후보들도 이거에 대해서 좀 해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이 이 두 논란에 대해서 좀 보도는 많이 했는데 막상 이 논란이 왜 생겨났으며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짚어줬는지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짚지 않았는데요. 먼저 결론 치고, 네. 기사를 살펴보면은 논란이라고 하면서도 이게 왜 논란인지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은 기사들이 꽤 보였는데요. 먼저 매일경제 3월 21일자 기사를 문제 기사로 꼽았는데 제목은 박영선, 일본의 세금 낸 후보 vs 오세훈, 내곡동 땅 셀프 보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이제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이제 여야 의원들이 서로 이제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를 이제 거의 나열하다시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남편이 사찰을 받아 직장을 도쿄로 옮겼고 그래서 아파트를 샀다는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발언을 하자 박 후보 측이 남편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2008년 회사에서 쫓겨나 일본에서 살아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만 보면은 홍준표 의원이 어떤 점을 문제 제기를 한 것인지 그리고 박영선 후보의 해명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판단이 안 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일본 당국에 세금을 내는 후보다.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프레임을 잡는 거죠. 좀 그런 식으로. 그리고 도쿄시장으로 가라라는 조롱을 자초했다. 이런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덧붙였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뭐 일본에 세금을 내는 게 어떤 점에서 문제인지 뭐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고요.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인상만 남기고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준 기사라고 할 수 있고요. 역시 오세훈 후보와 관련해서도 그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여당 소속 의원들이 경제적 이익을 본 게 분명하다. 뭐 약속대로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 은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을 보도를 했어요. 요것도 앞에 박영선 후보 사례와 마찬가지로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매일경제 기사를 보면은 이제 기사의 분량을 보면 오세훈 후보 분량과 박영선 후보 분량을 비교해봤을 때 박영선 후보 의혹과 관련된 기사의 분량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한눈에 봐도 좀 비교가 될 정도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두 후보의 논란이 왜 논란인지 이유도 알지 못하는데 양만 보면은 박영선 후보가 뭔가 더 잘못했나 보다라고 유권자들은 좀 인식하기 쉬운 그런 기사라고 할 수 있고요. 동아일보 3월 26일자 기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제목은 여 4차 재난금 속도전, 야 관권 금권 선거 비판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박영선 후보에 대한 도쿄 아파트 논란, 오 후보에 대한 내곡동 처가 땅 보상 의혹이 맞부딪혔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적한 대로 두 의혹을 같은 선상에 두고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논란인지 이 기사도 설명을 해주지 않고 두 의혹을 똑같은 수준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왜 논란인지 설명을 해준 다음에 뭔가 똑같이 다루던지 아니면 어떤 의혹을 더 크게 다루던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원래 이 보도가 재난지원금 관련 보도예요. 네네, 선거 관련 보도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이 그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선거용으로 쓰고 있다라고 해서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걸 두고 관권 금권 선거다라고 한 겁니다. 팀장님이 갑자기 답변을 덧붙여 주셨으니 하나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지금 3월 5주차 선거 보도 분석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 논란과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논란은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어져서 선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좀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분석 결과가 좀 어떤지도 얘기해 볼까요? 네, 저희가 3월 4주차, 5주차 분석을 하면서 하나를 추가로 했던 게 어떤 후보가 다뤄지는지 그리고 그 후보가 다뤄질 때 어떤 내용이 같이 등장하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사실 표본으로 그러니까 분석이 가능할 정도의 표본이 나온 후보가 오세훈 후보, 박영선 후보 두 후보밖에 없었기 때문에 두 후보를 중점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좀 눈에 띄었던 특징이 앞서서 얘기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이 선거 내내 다뤄진 영향이 여기서도 이제 드러났다라는 건데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등장한 내용이 다뤄진 내용이 본인의 행보였어요. 박영선 후보의 행보.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를 주로 다루는 보도에서는 박영선 후보의 행보가 주로 다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105회가 나와서 28% 정도였는데 눈에 띄는 특징이 뭐냐면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의 논란도 같이 다뤄지잖아요. 박영선 후보의 논란. 앞서서 얘기했던 뭐 도쿄 아파트 의혹이라든지 이런 류의 논란들이 다뤄지는데 이 퍼센테이지가 약 22% 정도였습니다. 박영선 후보 논란이 22% 정도였어요. 근데 오세훈 후보의 논란이 19%가 다뤄졌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가 등장했을 때 22%는 박영선 후보의 논란이 다뤄지고 또 19%는 오세훈 후보의 논란이 다뤄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눈에 띄는 수치가 뭐냐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 박영선 후보는 본인의 행보가 28%고 논란이 22%로 한 6%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행보가 32%입니다. 근데 오세훈 후보의 논란이 15%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보도에서는 논란이 행보보다 2배 정도 더 적은 겁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오세훈 후보가 주로 다뤄진 보도는 논란이 행보보다 2배 정도 적었는데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논란과 행보가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고 특히 박영선 후보가 다뤄진 보도에서는 본인 박영선 후보의 논란과 오세훈 후보의 논란이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 방향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해온 선거운동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을 중심으로 한 선거운동을 지속해서 했잖아요. 이게 문제제기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리고 측량의 오세훈 후보가
실제로 입회했을 것이다. 네, 라는 류의 이제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이게 실제로 보도까지 영향을 준 거고, 이 결과가 3월 5주차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네. 마찬가지로 박영선 후보가 주로 다뤄진 보도를 3월 5주차에도 분석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심지어 박영선 후보 관련된 논란은 90회에 등장을 했는데, 오세훈 후보 관련된 논란은 91회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더 많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17%로 동일한데, 박영선 후보가 주로 다뤄진 보도에서 박영선 후보의 논란보다 오세훈 후보의 논란이 더 많이 등장했다라는 분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내곡동 땅 의혹 관련된 내용이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끝까지 이걸 본인들의 선거운동 방향으로 정했고 네. 활용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보도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한 게 선거 보도에서도 좀 유의미한 결과치로까지 나왔다라는 얘기를 좀 같이 덧붙여 주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한번 얘기를 정리해봤는데 이외에도 솔직하게 얘기해볼 보도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부 소개를 하자면 앞서 살짝 언급됐던 정치권의 정책 경쟁을 하라고 언론이 일가를 했다는데 그런 언론은 정책 보도를 똑바로 하셨는지 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짚어보면 좋을 것이고 그놈의 학연, 지연, 혈연 이야기를 언론이 또 가십성으로 소비하는 보도들도 좀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 해당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민원련 홈페이지나 오마이뉴스 미디어 오늘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오늘 방송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오늘이 재보궐선거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혹시라도 투표를 아직 하러 가지 않으셨는데 이 방송을 들으면서 투표를 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이 보도는 좀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책 모니터팀 3인방이 뽑은 유권자가 보면 좋은 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팀장님이 먼저 한번 좋은 보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가 여러 가지 보도를 이 하나의 보고서에 다 넣어놨는데요. 그 중에서 눈에 띄었던 보도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인 정책 공약 검증을 제대로 수행한 보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와 협업을 해서 정책 공약을 검증한 매체들이 몇몇 있었어요. 네. 경실련과 협업한 매체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시민단체와 협업한 매체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가지고 온 보도는 한겨레의 보도였습니다. 한겨레 같은 경우는 집 걱정 없는 서울 만들기 선거 네트워크라는 이제 일종의 선거 시기에 만들어진 네트워크거든요. 이게 네. 청년, 세입자, 시민사회, 종교단체 이런 곳에서 50여 개 단체들이 이제 합쳐져서 연합해서 만드는 단체예요. 네. 그래서 여기와 이제 협업을 해서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의 공약을 검증을 한 건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 공약과 관련된, 부동산 개발 공약과 관련된 내용을 검증을 했어요. 근데 사실 검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관점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검증을 하느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분석 같은 경우는 집값 안정, 그리고 자산 불평등 완화, 공공임대주택 확대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분석을 네.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주로 내세우는 21분 도시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요 부동산 개발 공약이 굉장히 타당한지, 이게 그걸 필요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검증을 했고요. 그래서 한겨레의 이 보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지지율을 가지고 가고 있는 이 두 후보가 내세운 부동산 정책 공약이 과연 올바른 가치와 제대로 된 관점을 가지고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따져볼 수 있는 보도였고요. 그리고 네. 이것뿐만 아니라 한겨레가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후보나 진보당의 송명숙 후보, 그리고 무소속 신지혜 후보가 내세운 주거 정책도 같이 분석을 했어요.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만 보고 가시더라도 주로 이 후보들이 내세운 부동산 공약이 어떤 점에서 평가해볼 만한 지점이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진 공약인지 아니면 이 부동산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공약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보도를 저희가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유사한 보도가 JTBC에서도 나왔습니다. 네. JTBC 같은 경우는 경실련과 같이 협업을 해서 보도를 했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두 후보가 내세운 부동산 도시개발 정책이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걸 검증한 보도였고요. JTBC 같은 경우는 경실련과 같이 분석을 하면서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조명을 받으면서 사회복지 정책 같은 경우는 거의 외면당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사회복지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으로 지금 나온 건지 아니면 무의미한 정책이 나온 건지에 대해서도 같이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이 사회복지 정책에 관해서도 관심 있는 유권자라면 한 번 정도 볼만한 보도였습니다. 네. 네, 앞서서 소수정당 후보들에 대한 보도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쉬워요. 네, 뉴스톱에서 이 소수정당과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자들을 차례로 인터뷰한 기사를 실었어요. 네. 그래서 뉴스톱이 후보자들의 그 출마의 변이나 아니면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 공약 등을 상세히 보도하는 기사를 연달아서 실었는데요. 이 유권자가 거대 양당 중심의 선거에서 벗어나 정책이나 공약 그리고 가치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는 아니지만 후보 검증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시민단체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보궐선거가 고 박원순 전 시장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서 비롯된 만큼 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약 검증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이 젠더의식 검증을 위한 질문을 8명의 후보자들한테 직접 보내고 그 답변을 3명의 후보자들에게 받아서 그래서 후보자 공약 젠더의식 검증 젠더 선거 가이드 질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하지 않은 나머지 5명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그 성평등 관련 정책이 있는지 직접 검증을 해서 질의 미답변 후보 공약 검증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이게 혹시 그 오세훈 후보가 답변 거부한 게 이건가요? 이건 아니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 그 답변을 거부한 그 질문은 청년단체 연합이 보낸 질문이었는데 근데 이 질문에도 오세훈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박영선 후보도 답변하지 네. 않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채린 활동가가 좀 소개해 줄까요? 네, 저는 상대적으로 좀 관심을 덜 받았는데 되게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공약을 소개하고 있는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거는 이제 개발 중심의 부동산 공약이 아니라 세입자 중심의 좀 주거 정책을 좀 소개한 기사를 네. 찾았는데요. 그 앞에서 팀장님이 말했던 집 걱정 없는 서울넷하고 그다음에 한겨레가 7차례 연재한 서울시장에게 세입자 주거 정책을 요구합니다 시리즈입니다. 요 시리즈는 이제 세입자로 이제 살고 있는 서울 시민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세입자분들이 적은 글들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서울의 높은 보증금 탓에 이제 정부가 여러 대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 서울에서는 그 제도가 좀 실효성이 낮다를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비주택 거주자, 뭐 고시원에 살거나 비닐하우스에 살거나 뭐 창고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 공공임대 물량이 서울시는 특히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를 찾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찾아본 거는 이제 기후환경 정책을 검증한 기사인데요. 이 기사도 한겨레 기사입니다. 4월 2일자 기사인데 제목은 박영선 탄소 감축 의혹에도 방안 모호, 오세훈 목표도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탄소 중립 달성 시기, 그리고 주택 공급 공약으로 증가할 탄소 배출 감소 방안, 자원 순환 촉진 계획 등 후보별로 기후 환경 공약을 소개하고 이제 또 박영선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한테 질문지를 보내서 이제 그 질문 답변을 받아서 이제 환경 전문가들이 검증을 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하지 않아서 이제 내놓은 답변을 다 안 하시네. 공약들을 위주로 이제 검증을 한 거고요. 이 외에도 이제 같은 날도 기사를 보면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이 내놓은 좀 의미 있는 기후환경 정책도 네.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겨레 TV에서도 기후환경을 다루는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기후환경 콘텐츠이긴 한데 이제 기후환경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 출연을 해서 이제 청년들의 시각으로 이들의 기후환경 정책을 평가하는 그런 거에서 좀 참고할 만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청년 관련 이슈인데요. 청년 관련 이슈를 다룬 기사가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이제 단비뉴스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2개의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3월 31일자 기사인데 공급 확대, 청년 주거 안정 가져올까? 이거랑 취업
창업, 자산 마련 모두 가능할까 이 두 개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이제 원내 정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랑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의 청년 주거 정책이랑 일자리 창업 정책을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 정책만으로 기사를 쓴 언론 보도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기사는 청년 관련 정책을 다 한데 모아서 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사여서 이런 기사도 좀 그 투표하러 가시기 전에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친구들한테 이런 기사를 좀 먼저 소개해줬더라면 제 친구들이 2030 관련 무슨 정책이 있는지 잘 알고 투표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직 투표 안 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 기사들을 좀 뿌려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정책 모니터팀이 그동안 열심히 분석하고 보고서를 쓴 것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세 분 다 여러모로 고생이 많았고요. 박수 한번 칠게요. 우와! 끝났다. 끝난 거 맞죠? 끝났나요? 아니요. 안 끝났어요? 아직 좀 남은 게 있군요. 좀 미리 박수를 치긴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시작하면서 제가 듣고 싶었다고 한 게 이 세 분들의 소회였어요. 그동안 어땠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번 선거 보도를 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전의 선거 보도와 비교했을 때 뭐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지 뭐 그런 지점들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서울시장 선거라고 했지만 국토부 장관을 뽑은 느낌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LH 네. 땅 투기로 시작해서 단일화를 거쳤지만 또 결국에는 내곡동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그런 보도들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작년 총선이랑 비교했을 때 그때도 제가 모니터 활동을 해서 네. 그래서 공통점은 여전히 소수 정당 후보들의 보도는 없었고 언론은 거대 양당만 보도했다가 공통점인 것 같고, 차이점은 이거는 보도의 차이점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차이점인데 그때는 종편 시사대담 모니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그 의혹 보도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행보나 아니면 공약 중심의 보도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서 비교했을 때 네, 그래서 좀 다른 보도를 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셨어요. 네. 박채란 활동가가 얘기를 좀 해봐 주실까요? 저는 계속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생각이 내가 정말 보고 싶은 기사는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를 하면 나를 위한 선거는 아니었다. 내가 서울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서울 시민의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모든 그래요 또 맞아요. 모든 게 개발 정책 위주이고 내가 정말 궁금해하는 것 그다음에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들고 나왔으면 하는 것들은 기사를 통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위한 선거인가? 후보자들만을 위한 선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추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오늘자 한겨레에 실린 이진순 칼럼 내용 중에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지지 후보에 기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장 부적절한 후보에 X표를 치는 방식으로 해서 X표가 가장 적게 나온 후보를 선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을 정도다. 이런 내용이 이 칼럼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누가 이기든 그것은 유권자 국민의 승리가 아니다. 사실 이 문장 두 개가 저는 읽으면서 가장 고개를 끄덕이게 했던 문장이었는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선거 보도도. X표를 치고 싶었고요. 보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보도를 뽑긴 뽑았는데 대략 한 6개 소개해 주신 건가요? 많지 않았어요? 네, 물론 좋은 보도가 더 있었을 겁니다.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근데 저희가 그 중에서 추려서 뽑았던 보도였기 때문에 소개한 보도가 적었지만 그것보다는 그렇게 좋은 보도보다는 정말 무의미한 보도, 정말 이게 국민을 위한 보도인가? 라는 생각이 유권자를 위한 보도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의미한 보도들이 훨씬 많았다. 그래서 이 정도면 언론 보도도 다 X표를 치고 X표가 가장 적은 보도만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마무리해 주시는 걸까요? 팀장님은 이번이 선거보도 몇 번째 참여하시는 거죠? 18년, 20년. 그리고 이번이 3번째 정도 되겠네요. 네. 팀장님은 3번이나 경험을 하셨으니까 좀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게 좀 눈에 보이시나요? 사실 제가 봤던 선거 보도에서는 굉장히 차별화된 선거 보도였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선거, 2020년 선거 같은 경우는
총선이고 원래 했어야 할 선거이지만 이번이 좀 재보궐선거라 그렇다는 말씀이실까요? 형태도 달랐고요. 그리고 그 선거가 가지는 의미나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달랐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는 그 남북평화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선거를 거의 모두 집어삼킨 선거였고요. 2020년 선거 같은 경우는 야당 심판론이 굉장히 강했고 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네. 선거 자체보다는 이제 타 이슈들이 훨씬 많이 관심을 받는 상태에서의 선거였고 2021년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물론 언론 보도에서도 맥락이 굉장히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에 굉장히 집중하는 양당의 후보와 관련된 논란에 집중하는 경향성이 강했다라면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소수 정당은 거의 뭐 정말 배제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뭐 외면이 아니라 배제에 가까울 정도로 네. 등장하지 않았고 양당 후보와 관련된 논란은 사실 그 양당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였습니다만 네. 네. 그걸 제대로 비판하는 매체나 언론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니까 사실 선거판을 짜는 건 정치 정당이지만 선거판을 제대로 짰는지 검증하는 건 언론이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안 짰으면은 제대로 안 짰다라고 비판하고 선거판을 바꾸라라는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사실 그런 메시지를 던질 만큼의 영향력을 가진 언론도 없어 보이고요. 신뢰도를 가진 언론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던지려고 시도하는 언론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공통점은 그 세 개의 선거가 다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언론도 없었고 던지는 언론도 찾아보기 힘들었다라는 건 공통점인 것 같고요. 차이점은 타 이슈에 잠식된 선거들에서는 조금 벗어난 선거였다. 뭐 그래서 선거 보도도 마찬가지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궁금했는데 이렇게 또 제 의문점을 풀어줘서 아주 만족스럽네요. 네, 그동안 너무 다시 한번 세 분 다 선거 보도 분석을 하시느라 너무 고생했고 뭐 어떻게 이제는 조금 잔업을 덜 할 수 있을까요? 좀 기대를 해봐도 될지 모르겠어요. 또 이제 팀장님을 슬그머니 바라보는데 다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다시 한번 좀 박수 치고 들어갈게요.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고요. 유권자이신 분들은 오늘 투표 본인들의 어떤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잘 행사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 순서 좀 달라요. 아시죠?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하죠.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